안녕하십니까. 건강전략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충제가 현실적으로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편으로 비판도 해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구충제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많은 약국에서 구충제를 판매하지 않거나 수량을 제한하고 있고, 제가 약 3주 전에 그 관련해서 내용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생산 물량이 제공되어 이런 품귀 현상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는 제약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약사의 답변이 100% 옳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은 잘 판매되는 제품의 생산을 갑자기 중단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가 시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약국을 10여 군데 이상 방문해 봤는데요. 각 약국에 구충제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 다 달랐습니다.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 약국들 대부분이 같은 이유로 구충제를 판매할 수 없다면 좀 설득력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약국이 서로 다른 이유로 약을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약사회에서 약을 걷어갔다, 이런 말까지 하시고, 제약회사에서 물건을 생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답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설마 약사회에서 약을 왜 걷어갈까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제각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제약회사가, 구충제를 만드는 제약회사가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유는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변명으로 들립니다. 누군가 확실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충제 품귀가 있기 전에 나왔던 기사 하나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8일 기사이고요. 약사회 구충제 허가사항 따른 복용법 지켜야, 복약지도 통해 올바른 사용 계도, 약국의 다량 판매 주의 당부, 부작용 적지만 장기간 복용된 두통, 간기능 장애, 혈액 이상 유발. 이 기사를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대한약사회에서 구충제를 다량 판매할 수 없도록 당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벤다졸 등의 구충제가 구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좋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약품에 대한 자세한 복약 지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최근 유튜브 등의 온라인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복약 지도를 하면서 판매하면 될 것을 왜 지금 약국에서는 구충제를 판매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사에 포함된 복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효능 효과,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용법 용량, 이제 한 알 먹고 일주일 쉰 뒤에 또 한 알 먹는다, 이제 알벤다졸이고요.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 있고, 플루벤다졸은 500mg 한 알만 먹는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그대로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 부작용 나와 있는데, 용법대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적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용법대로 복용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적은 것은 아니고요. 다량의 기생충 감염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2, 3일 알아놓으신 경우도 있고 일주일씩 알아놓으신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저도 이틀 정도 알아누웠었죠. 그래서 용법대로 복용해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약학정보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알벤다졸 문서에서 부작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벤다졸 투여 시 발생 가능한 주요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흔한 부작용, 사용자의 10% 이상에서 보고, 두통, 간 효소 수치 상승 등. 일반적 부작용, 사용자의 1에서 10%에서 보고, 중추신경계, 두개 내압 상승, 어지럼증, 수막증 등. 피부, 탈모, 투여를 중단하면 회복 가능, 소화기계, 복통, 구역, 구토 등. 기타, 발열. 드문 부작용, 사용자의 1% 미만에서 보고, 급성 간 부전, 급성 심부전,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 다형 홍반, 두드러기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알벤다졸의 부작용이 상당한데요. 이 정도의 부작용이 다른 약물에 비하면 상당히 내약성이 좋은 편으로 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부작용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약할 뿐더러 많이 나타나지도 않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이 허가된 사항대로만 복용한다고 적게 나타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물론 여러 가지 특이한 기생충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알벤다졸을 장기 복용한다면 당연히 복용량과 복용기간에 비례해서 부작용의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하고 원래 투여하는 것이죠. 약물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파란색으로 블럭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경낭미충증 8에서 30일이나 포충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 10% 이상에서 두통, 간 기능 장애가 보고되었음, 또한 혈액 이상도 보고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낭미충증과 포충증 치료를 위해서 알벤다졸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미국에서 승인된 알벤다졸의 사용법입니다. 미국 FDA의 승인 문서를 보면 알벤다졸은 장기생충용으로 사용하는 구충제가 아니고요. 이 낭미충증과 포충증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은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된다고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상당히 심도 있는 임상시험을 거친 뒤에 검증되고 그리고 난 치료법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부작용이 많으니까 따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약물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의 손해보다 약물의 치료 효과가 더 가치가 있다면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 약물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된 낭미충증과 포충증은 매우 치명적인 기생충 감염증입니다.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알벤다졸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면 이 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연히 복용해야 하죠. 왜냐하면 낭미충은 뇌에도 침입을 해서 뇌낭미충증을 만들게 되는데 두개골을 열고 뇌수술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충증은 몸에 있는 어떤 장기라도 낭종을 만듭니다. 이 낭종은 다른 말로 물혹이라고도 하고 양성종양이라고도 합니다. 폐든 간이든 가리지 않고 내 몸에 있는 어떤 장기라도 낭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꼭 필요하죠. 이 부작용으로 비교하는 예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기생충 감염증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조금만 복용해라. 이거 옳은 말입니다. 분명히 옳은 말이고요. 그런데 신경낭미충증, 포충 치료 이걸 위해서 장기 복용을 하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따라하지 마라. 일단 FDA 문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는 FDA의 알벤다졸 승인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서 알벤다졸의 복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벤다졸의 복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블럭 처리한 부분이 바로 Highlighted Disease, 포충증입니다. 포충증은 단방조충 또는 다방조충 등의 유충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이 경우 우리의 장기에 낭종이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심각한 질병을 알벤다졸로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치료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60kg 이상일 경우 400mg의 알벤다졸을 하루 2회 식사와 함께 복용합니다. 총 800mg을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60kg 미만일 경우에는 하루 kg당 15mg을 2회로 나누어 식사 때 복용합니다. 최대 복용량은 800mg입니다. 자, 이러한 하루 복용량을 28일간 복용을 하고요. 2주를 쉬게 되는데 이것을 3사이클 반복합니다. 즉 28일, 약 한 달을 복용한 뒤에 14일, 즉 2주를 쉬고요. 또 한 달 정도를 복용하고 또 14일을 쉬고 또 한 달 정도를 복용합니다. 그래서 총 4개월간 중간에 2주씩 쉬는 것을 포함해서 4개월간 알벤다졸을 복용해서 포충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블럭 처리한 것이 바로 뉴로시스티서코시스, 낭미충증입니다. 대표적으로 뇌낭미충증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갈고리촌충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갈고리촌충을 유구조충이라고 합니다. 그 유구조충의 유충을 낭미충이라고 하고요. 이 낭미충에 사람이 감염됐을 경우 이 낭미충이 뇌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뇌로 침입한 낭미충을 뇌낭미충이라고 하고 그 감염증을 뇌낭미충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뇌낭미충을 치료하기 위해서 60kg 이상일 경우 알벤다졸 400mg을 하루 2회 식사와 함께 복용합니다. 60kg 미만일 경우에는 하루 kg당 15mg을 2회로 나누어서 2등분해서 식사와 함께 복용합니다. 하루 최대 복용량은 800mg입니다. 그래서 복용 기간은 치료될 때까지 8일부터 최장 30일까지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임상시험을 거쳐야만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보다도 충분히 검증이 된 치료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약간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걸 감수하고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가치가 있다면 그 약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그 다음 부작용을 경고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꼭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가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최소한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FDA 승인된 그리고 충분히 임상시험을 거쳐서 이 정도의 부작용은 견디고도 이 병증을 치료한다고 증명이 된 그 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병증에는 이런 약을 써야 한다고 이미 검증된 그 치료법이 부작용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신다면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는가요? 약물이 실제 개발되더라도 FDA 승인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상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치료법은 FDA의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작용의 예로 든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더 합리적인 예를 드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아무런 병증도 없는데 그냥 걱정에 의해서 저렇게 장기간
뭐 수개월 동안 구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먹는다니까 따라서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병증이 없는데 먹어서 얻는 이득이 없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부작용밖에 없을 테니까요. 탁 까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받던 약물 치료를 받던 부작용이 생기면 그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환자의 책임이죠. 물론 수술을 할 때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다면 의사가 수술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주지만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 문제가 생겨도 일반 환자가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의료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의사나 약사분들께서도 구충제만큼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구충제만 이렇게 자세하게 복약 지도를 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른 약품에 대해서 복약 지도를 자세히 하셨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당뇨 환자들이 거의 다 복용하고 있는 메트포르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메트포르민은 상당히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명적인 부작용을 제가 알기로는 설명받으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19년 당뇨병 진료 지침을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 책자에서 표 6을 보시겠는데요. 경구 혈당 강화제 및 주사제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여기서 메트포르민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트포르민. 자, 메트포르민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유산산증과 소화장애, 비타민 B12의 결핍입니다. 유산산증은 상당히 치명적인데요. 유산산증이 발생하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고요. 소화장애는 아주 흔한 메트포르민의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의 결핍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메트포르민 산염 성분의 약품 주의사항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비타민 B12치 29주 동안 지속된 임상시험에서 메트포르민 산염을 투여받은 환자의 약 7%에서 임상적 징후 없이 시험 전에 정상 혈청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 이하로 감소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자, 보시다시피 29주 약 7개월 동안 지속된 임상시험에서 메트포르민을 투여받은 환자가 임상적인 징후 없이 아무런 증상 없이 혈청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 이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트포르민이라는 약품은 평생 복용하는 만성질환의 치료제입니다. 평생 복용해야 됩니다.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복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임상시험은 7개월밖에 시행되지 않았고요. 그 상황에서도 7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투여받은 환자의 7%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메트포르민 산염을 투여받는 환자는 매년 혈액학적 수치들을 검사해야 하며 명백한 비정상치는 적절히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자, 혹시 이렇게 메트포르민을 투여받는 당뇨 환자분들은, 즉 제2형 당뇨병 환자는 거의 다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시면서 B12 수치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는 것, 혈액으로 B12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상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없으신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있다면 한번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이러한 환자는 2, 3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혈청, 비타민 B12 측정을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기사도 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메트포르민 복용 당뇨 환자 비타민 B12 수시 체크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표준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당뇨병 환자는 주기적으로 혈중 비타민 B12 수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조금 오래된 기사인데요. 2001년 1월 18일 기사입니다. 제목은 비타민 B12 결핍 의외로 많다. 빈혈, 신경손상, 치매 유발. 빈혈, 신경손상, 치매 등을 유발하는 비타민 B12의 결핍은 노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나이와 관계없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의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음 기사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 2월 3일 기사인데요. 비타민 B12 결핍 방치하면 치매 위험 키운다. 논문의 제목 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비타민 B12의 결핍은 유방암의 새로운 위험 요소인가? 이 영상이 메트포르민에 대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살펴보고 넘어갔습니다. 메트포르민은 특이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타민 B12를 결핍시킵니다. 모든 환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10명 중에 1명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12의 결핍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보셨듯이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신경병증이나 빈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매나 암까지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은 아무도 설명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새로운 당뇨병 환자를 만날 때마다 드시고 있는 메트포르민의 부작용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웬일일까요? 메트포르민은 당뇨병이라는 만성질환의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듯이 29주, 약 7개월 동안만 임상시험이 이루어졌고요. 7개월만 임상시험을 한 뒤에 환자들에게는 이제 평생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단기간 7개월 복용에서도 상당수의 비타민 B12 결핍이 나타났었고 그렇다면 장기간 5년, 10년, 20년 복용했을 때 어느 정도 비타민 B12가 결핍될지는 테스트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약 10%,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비타민 B12의 결핍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기사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런데 이렇게 잘 알려진 비타민 B12의 결핍, 메트포르민과 비타민 B12의 결핍에 대해서 왜 알리지 않는 거죠? 이 구충제 문제보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치료제를 장기 복용하다가 신경병증, 빈혈, 치매, 암까지 발생한다면 물론 치매나 암은 초기 신경병증이나 빈혈을 방치했을 경우,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것들은 왜 알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구충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메트포르민의 자세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메트포르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메트포르민의 부작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매우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알려진 약물 중에 가장 내약성이 좋은, 가장 부작용이 적은 편인 구충제의 부작용을 왜 이렇게 많이 알리냐는 거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 굳이 검증된 치료법을 부작용이 많은 치료법이라고 알리시는 건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조금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모든 구충제 관련 연구 논문을 보면 내약성이 좋다는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다른 어떤 약물보다 내약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약사분들만 부작용을 걱정하시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복약지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왜 약물이 사라졌냐는 겁니다. 제조사에서 계속 약물을 생산해서 출하하고 공급하고 있다면 우리가 약물을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많이 구매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10개를 사고 싶은데 한두 개밖에 구매할 수 없더라도 구매는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약국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를 대면서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 한 통당 1,000원 하던 알벤다졸을 3,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000원에 판매할 테니 필요한 양만큼 주겠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을 먼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물 유통이 지금 이상해진 것 같은데 그것부터 누군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